자, 봅시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자, 동학부터 하면 되겠죠? 동학부터 봅시다. 동학의 창시. 자, 동학은 앞에서 우리가 서학이라고 불린 게 천주교였죠. 자, 그러면 천주교는 아무래도 외래 종교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이기 때문에 약간의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민족 종교로 생긴 거,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종교가 바로 동학이죠. 그래서 오히려 뒤에 가면 농민들은 서양에서 들어온 서학, 천주교보다는 동학을 훨씬 더 많이 믿게 돼요. 그래서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농민들 사이에서는 전파가 되게 많이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생긴 종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동학 창시부터 볼까요? 자, 일단 나라 이름이 동학인 건 왜 동학이냐? 서학에 반대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이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의 성격 중에 반외세, 말하자면 서양에 대해서 싫어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처음에 동학을 창시한 사람은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죠. 1860년 몰락양반이었던 경주지방의 최재우가 종교를 만들게 되죠. 자, 처음에 종교를 경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전파된 지역은 어딜까요? 경상도겠지, 그쵸? 경상도 지역이 먼저 동학이 전파가 된 거죠. 자, 최재우가 어느 날 갑자기 열이 막 나면서 몸이 이제 막 아픈 거죠. 그러면서 식은땀이 막 나고, 그리고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시를 받은 거죠. 말하자면 신의 계시를 받아서 종교를 만들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동학이에요. 자, 그래서 몰락양반 최재우가 처음에 창시하게 된 게 바로 동학이다. 자, 그럼 봅시다. 처음에 창시한 거는 몰락양반이었던 최재우고, 최재우가 경주지방의 몰락양반이었고, 이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한 시기는 1860년. 전 1860년이면 왕으로 하면 어느 왕 때? 철종이라고 써있죠. 철종 때 종교가 처음 만들어지게 되죠. 제가 세도 정치할 때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자, 세도 정치 문제가 어려울 게 없다. 그런데 세도 정치 문제가 좀 어렵다 라고 하면 각 왕별로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어볼 수가 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박해 했었잖아요. 그러면 박해 중에서 아까 신유박해가 어느 왕 때였죠? 순조. 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기해박해나 병호박해나 병인박해가 어느 왕 때 있었는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박해들이 어느 왕 때 있었냐, 또는 금방 우리가 동학을 창시했어. 언제 있었죠? 철종.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뒤에 조금 있다가 밀란도 배울 건데, 예를 들면 홍경래은하는 순조 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임술롱민 붕괴는 철종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좀 복잡하네 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느낀다면 그거는 왕별로 물어볼 때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그거 빼고는 뭐 세도 정치에서 문제 어려울 만한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세도 정치 같은 경우는 그냥 묶어서 세도 정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철종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순조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구별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아예 해놓으시면 나중에 좀 그렇게 문제가 복잡하게 나와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철종 때 최재우가 창시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동학의 사상, 교리 먼저 보도록 할까요? 동학의 교리 및 사상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동학에서는 일단 유불도를 모두 다 통합하게 돼요. 유교, 불교, 도교, 유불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자, 유교 플러스 도교 플러스 그 다음에 불교 플러스 천주교의 사상까지. 자, 천주교의 사상까지를 수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는 유교, 불교, 도교, 천주교까지. 자, 동학에서 그러면 신은 누굴까요? 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종교니까 하나님이에요. 똑같아.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자, 그럼 그 유일신의 교리는 어디서 온 거야? 천주교에서 온 거죠. 맞아요. 천주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교, 불교, 도교에다가 천주교 사상까지를 모두 다 쉽게 말하면 섞어서 만든 종교가 바로 도교, 동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동학하면 떠오르는 교리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인내천. 그렇죠. 되게 많이 들어본 게 인내천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봤던 것 같아. 그래서 인내천, 그 다음에 뭐 시천주 이런 사상들이 동학. 그럼 결국에는 인내천이라는 게 뭐겠어요? 사람이 곧 하늘,
그러면은 사람을 하늘처럼 생각한다는 거니까 뭐 인간 존중 또는 평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쭉 연결해 보면 결국에는 그런 평등 사상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동학의 사상 보면 철학적으로는 주기론에 가깝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샤머니즘과 도교에 가깝다. 그래서 자 민간신앙적 성격을 띠기도 하죠. 민간신앙적 성격이라는 건 샤머니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샤머니즘적 성격을 알 수 있는 게 부적 그리고 주문. 그래서 부적을 붙이고 그 다음에 주문을 외우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샤머니즘적 성격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현실 개혁적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이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는 단순히 왜 우리가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처럼 죽은 뒤에 천국을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극락을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다음 생에 뭐 좋은 걸로 환생해야 된다. 뭐 업을 잘 쌓아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현실 개혁적인 그런 개혁적 사회운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동학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사회운동적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사회적이라고 써 있죠. 자, 그래서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단 인내천, 그 다음에 시천주, 그 다음에 사인여천, 그 다음에 광제찬생 한번 쭉 써봅시다. 사인여천, 그 다음에 광제찬생, 그 다음에 후천개벽, 그리고 보구간민. 자, 지금 제가 쓴 것들이 전부 다 천주교의 교리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써봤어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천주교, 이 동학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봅시다. 동학은 시천주와 인내천을 바탕으로 한다. 자, 시천주, 인내천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시천주, 몸으로 하느님을 모신다라는 뜻이고, 인내천이라는 건 사람은 곧 하늘이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광제창생,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사인여천은 하늘을 섬기기를, 자, 사람을 섬기기를 하늘처럼 한다. 결국에는 인간 존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후천개벽이라는 건 이 세상이 망하고 새 세상이 열린다라는 뜻이고, 보구간민이라는 건 자,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거니까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거니까 외세를 배척하는 거예요. 외국으로부터 백성을 지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외세 배척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사회운동적 성격도 단순히 종교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적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외세 배척이 종교적 교리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후천개벽, 이 세상이 망하고 즉 조선왕조가 망하고 새 세상이 열려. 이거는 종교적 교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사회운동적, 사회적 성격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동학과 관련된 그런 교리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주장을 하는 동학을 나라에서 가만히 놔뒀을 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탄압을 했겠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최재우를 처형하게 돼요. 자, 1864년에 최재우를 처형하는데 이 당시에 최재우를 처형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혹세무민을 제시하면서 혹세무민의 죄를 씌워서 결국에는 탄압을 하게 되죠. 자, 무슨 뜻일까요? 혹세무민 뭐냐면 자, 백성을 꼬셔서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세상을 혼란스럽게 해?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최재우를 잡아다가 처형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최재우를 처형을 했으니까 이제 최재우 뒤를 이어서 그럼 동학을 이끈 사람이 누구냐? 최시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최시형은 조카뻘 되는 후계자예요. 쉽게 말하면 조카뻘, 먼 친척뻘 되는 그런 친구로서 약간 후계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게 최시형이고 오히려 최시형 때 오히려 동학은 더 발전하게 되는데 교리를 정리하게 되고 교단을 정비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대교주인 최시형 때 훨씬 더 동학이 기반을 닦고 전파가 되게 되는데 자, 이대교주는 최시형. 자, 그리고 이 최시형은 교리를 정리하게 돼요. 자, 교리를 정리한다는 건 최재우가 했던 뭐 말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남긴 그런 것들이 언행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교리집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동경대전은 교리집. 자, 그 다음에 용담유사. 용담유사라고 하는 건 포교 가사집. 포교 가사집이고요. 자, 요거는 한문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한문으로 되어 있고, 포교 가사집은 한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한문 교리집, 한글 포교 가사집.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책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교단을 정비했는데, 이렇게 교단을 정비한 게 포접제라고 그래요. 교단을 정비했다는 건 조직을 마련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접제라고 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학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최재우, 최시영 빼고 여러분 아는 사람. 동학 중에 누구 있어요? 전봉준. 그치, 전봉준. 들어봤죠? 그 사람이 접주. 그러니까 포접제라는 건 조직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조직망을 만들어서 각 지역별로 이 동학의 책임자를 정했겠죠. 그 중에 요 전라도 지역 어디야? 고부 그쪽이죠. 그 사람이 바로 전봉준. 우리가 알고 있는 전봉준. 그리고 제가 아까 비책을 열어봤다는 기억나요? 손아중? 네, 그 사람은 이제 무장 쪽 말하자면 그 지역 접주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렇게 동학의 조직을 만들었구나. 자,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훨씬 더 많이 이제 동학을 믿게 되면서 동학이 더 널리 농민들 사이에 전파가 되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660페이지 보시면 동경대전 용담유사. 자, 기억 보세요. 동경대전 한문체 교리집으로 포덕문, 논학문, 수덕문, 불연기연. 자, 그 다음에 용담유사는 포교 가사집이니까 용담가, 안심가 이렇게 되어 있다. 만약에 여러분 책의 시험에 나온다면 가사집이니까 가로 끝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용담가, 안심가. 무슨 말인지 제 말이 이해돼요? 가사니까 가로 노래니까 가로 끝나겠지. 그래서 여기서 뭐 안심가, 용담가, 그럼 아 이거 용담유사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경대전은 이제 교리집이니까 논문 같은 거니까 문으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이거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읽어보고 아 이게 동경대전이냐 용담유사냐 구별을 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교단을 정비했다. 그래서 포접제라고 하는 걸 활용을 했는데, 자, 접주 또는 대접주로 하여금 여러 개의 조직을 이제 통솔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교장, 교수짐, 집강, 대정, 중정 등의 직분을 두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시영은 이런 2대 교주를 담당하면서 동학을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강원도 널리 퍼지게 되죠. 자, 그래서 동학사상 나와 있고요. 자, 사료를 한번 읽어보세요. 동학사상 그리고 밑에 동경대전에 관한 얘기도 나와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 이런 거 나오면 동학이구나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종교다운 종교로 성장한 앞에서 천주교, 그 다음에 동학 이렇게 두 가지가 조선 후기에 가장 좀 종교다운 종교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떠올려 보시면 정감록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농민의 한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농민의 한거. 농민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저항했겠죠. 자, 그런데 농민들이 왜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세도정치 시기. 자, 그 다음에 세도정치의 매관매직 때문에 관리들이 수탈을 하게 되죠. 탐관오리의 수탈. 자, 그러면 세금을 몽땅 걷어갔죠.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 삼정의 문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자,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662페이지에 삼정의 문란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요거 먼저 살펴볼까요? 삼정이 뭘까요? 삼정은 세금 걷는 내용 세 가지. 자, 하나는 땅에 대한 세금인 전정, 전세. 전정이나 전세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땅에 대한 세금 말고 군포 한 필 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군정, 군포. 군정, 군포. 자,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요? 전세는 우리가 만약에 땅이 1결이 있으면 얼마 내야 돼요? 20.2두 내야 되죠. 이건 우리가 경제 파트에서 다 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군포는 얼마 내야 돼요? 내가 양인, 성인 남자면 1년에 군포를 얼마 내요? 한 필만 내면 되죠. 균역법이니까 1년에 장정 한 명당 군포를 1필만 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환곡은
가장 심한 게 환곡이었어요. 그런데 이 환곡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이자 얼마 내면 돼요? 전반적으로 한 10분의 1 정도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이자가 점점점 많아져가지고 고리대가 돼버려서 그게 문제예요. 자, 여기서는 이자를 10분의 1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여기다 우리가 쓴 게 이게 원래대로 내야 되는 세금이죠. 말하자면은. 자,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문제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정이라고 하는 건 전정, 분정, 환곡이고 원래 내야 되는 건 1결당 20.2두, 그 다음에 군정에서는 군포 한 필, 그리고 환곡에서는 이자 10분의 1 빌려가면 이렇게만 내면 되는데, 자, 여기서 20.2두만 내라 하면 얼마나 좋겠니? 나중에 막 100두 이상을 내라고 해요. 나한테 5배 이상 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정 한 명당 군포 한 필만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미 죽은 우리 시아버지, 아직 16살 안 된 우리 집 아들,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군포를 징수하고, 자, 도저히 내가 낼 수 없어서 난 이제 우리 집안이 야반도주 알아요? 들어봤어요? 네, 다 도망가는 거지 이제. 그럼 야반도주 하죠? 그러면 우리 집 세금을 누가 내냐? 옆집이 내거나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친척이 내거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의 부담이 돌아오기 때문에 도망가기도 좀 그렇단 말이야. 자,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환곡. 환곡은 원래 빈민들을 구제해 주는 거니까 내가 가난하면 내는 거잖아요. 그럼 나 안 가난해. 난 필요 없어. 그래도 다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막상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못 먹는 거 잔뜩 들어있는데 내가 갚을 때는 제대로 된 쌀 한 가마니로 갚아야 된다는 게 문제죠. 거기에 이자가 10분의 1이 아니라 더 많다. 왜냐하면 처음에 환곡에서의 그 이자를 원래는 그냥 보충해서 놔두는 걸로. 그런데 나중에 이 이자, 10분의 1의 이자분을 관청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 버렸어요. 그러면은 수령은 관청 운영비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이자를 더 많이 걷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리대화 돼버린 거고요. 원래는 이게 빈민구제니까 세금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세금처럼 야, 다 빌려가. 그리고 나한테 이자를 많이씩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패단이 바로 삼정의 문란이죠. 그러면 삼정의 문란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거보다 세금을 몇 배 더 내라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상이 지금 여러분 662페이지에 표로 정리가 돼 있는 거고요. 물론 이거를 우리는 다 외울 수는 없죠. 우리가 이걸 다 어떻게 외워요. 그래서 일단 한번 살펴보고 중요한 거는 또 체크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전정의 문란부터 한번 봅시다. 전정의 문란에서 자, 진결, 은결, 도결, 백지징세 이런 게 있네요. 자, 이 중에서는 도결 체크 한번 해보세요. 도결. 자, 도결은 원래 삼정의 문란 중에 전정의 문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패단이야. 말하자면.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 마치 세금 제도처럼 딱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문제점인 거죠. 하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 다 그냥 이렇게 걷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제도처럼 자리 잡아버리는 게 바로 도결이에요. 자, 그럼 도결이 먼저 봅시다. 사적으로 소비한 공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액 이상을 징수하는 거. 자, 예를 들면 제가 수령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제 지역에 살고 있고, 자, 제가 공금을 횡령했어요. 내가 막 몇십 가마니 몇백 냥 갖다 쓴 거야. 자, 그러면 일단 공금을 횡령했으니까 공금을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다 못 메꾸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기 살고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내야 되는 세금에다가 플러스 n분의 1로 다 나눠준 거예요. 니들이 모아서 그걸 내라. 그걸 충당을 해라. 이게 도결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령이 공금 횡령한 걸 백성들한테 채워서 그걸 메꾸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쓴 돈을 n분의 1로 나눠서 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도결. 근데 도결은 사실 세금 내는 제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그냥 문란상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마치 하나의 제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도결 제도가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도결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전정의 문란 중에서는 도결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공금 횡령한 수령의 그 이제 횡령액을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거.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군정의 문란 중에서는 특히 황구첨정과 백골징포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죠. 자, 황구첨정,
황구가 어린아이 입이라는 뜻이 어린아이라는 뜻이고요. 첨정은 자 그러면 어린아이면 아직 몇 살이 안 됐냐면 성인이 안 됐으니까 16살이 안 된 거죠. 16살이 안 된 어린아이에게 첨정, 군정에 첨가를 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군정을 내라고 한 거죠. 군포를. 그래서 아직 16세가 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거 그거를 황구첨정. 자 백골징포는 뭘까요? 백골. 이미 죽은 사람 그쵸? 백골은 이미 죽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한테까지 군포를 내라 하는 거. 가족들이 내야 되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내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집은 야반도주. 그러면 우리 집 세금은 누가 내야 돼요? 이웃이 내면은 인징. 거기 인징이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을에 친척이 같이 살고 있어. 그러면 우리 집 도망가면 누가 내요? 친척이 족징. 그래서 인징과 족징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강연체, 마감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백골징포, 황구첨정, 인징족징 이런 말들은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알아주시고 자, 이런 거 나오면 이거 뭐의 문란이구나. 이거는 군포의 문란이구나. 군정의 문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환곡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환곡은 늑대, 반작, 가분, 허류, 반백, 분석, 입본. 뭐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냥 이런 단어들 나오면 이거는 환곡의 문란이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서류를 조작하거나 그 다음에 없는 걸 내라고 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 게 환곡의 문란이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도록 하는 게 삼정의 문란이고 자, 이런 여러 가지 문란상에다가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하나 더 또 문제가 또 있어. 자, 내가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이 할당량이 내려오는 거 뭐라고 했어요? 총액제. 그게 총액제. 아까 우리 총액제라고 했었죠? 그게 또 나를 힘들게 하네. 그게 총액제예요. 그래서 전세에 대해서는 비총. 그 다음에 군포에 대해서는 군총. 군총제. 비총제, 군총제. 그 다음에 환곡에 대해서 할당량 내려오는 걸 환총제라고 그래요. 합쳐서 총액제.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삼정의 문란에다가 플러스 총액제에다가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죠. 백성들이. 자, 그러면 농민들은 어떻게 저항을 했냐? 농민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항을 했지. 자, 66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소극적 저항이라고 하는 건 자, 농민의 현실 어려움을 대처하기 위해서 공동 대응을 한다. 자, 이런 걸 공동납제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군포계, 재연계, 농구계들을 조직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대처하기도 하고 두레 같은 걸 이용해서 또 대처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좀 어쨌든 세금을 내긴 내는 거니까 사실은 대처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가면 세금을 거부하거나 뭐 관할을 습격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자, 벽서나 궤서나 소청이나 이런 것들. 벽서나 궤서는 말 그대로 벽보 붙이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뭘까요?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대자보를 붙이거나. 대자보 혹시 알아요, 여러분? 대자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큰 종이에 전지 같은 데다가 막 글씨 쫙 써가지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다 붙여놓는 거 있죠? 요런 게 벽서나 궤서예요. 그래서 비방하는 글을 붙이는 거죠. 자, 아니면 소문을 내. 저놈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거나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소극적인 저항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저항해야죠, 뭐. 우리끼리 들고 일어나서 쳐들어가야지. 그게 밀란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농민의 저항 중에서 가장 적극적 형태의 저항이 뭘까요? 그 밀란이지. 밀란이 가장 적극적 형태의 저항이다. 이 밀란은 일단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소청은 이제 상소 같은 거 올리는 거고 벽서나 궤서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밀란이 일어난다는 건 내가 직접 가서 대응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직접적인 저항을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적극적 형태의 저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하고 농민봉기를 하게 될 건데 자, 농민봉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농민봉기가 2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배우겠죠. 농민봉기로 갑시다. 하나는 홍경래의 난. 자, 홍경래의 난이라고 하는 농민봉기가 있어요. 자, 순조 때 있었던 홍경래의 난. 자, 일단 밀란은 기본적으로 밀란이 일어난 원인은 뭘까요? 무조건.
기본적으로 밀란이 일어난 이유는 탐관오리의 수탈, 삼정의 문란. 이거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세도 정치의 폐해죠. 말하자면 정치적인 폐해단 때문에 나타난 탐관오리의 수탈,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 자, 그리고 왜 삼정의 문란이 나타나는지 알죠, 여러분? 만약에 이 세도 정치 시기에 내가 돈을 주고 재산이 아니죠. 관직을 샀어요. 매관매직. 자, 그러면 내가 돈을 주고 관직을 샀으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들인 만큼.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그게 바로 삼정의 문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농민분기가 일어난다. 자, 그러면 홍경래의 난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인은 삼정의 문란이죠. 삼정의 문란은 세도 정치 시기에 탐관오리가 함부로 세금을 걷는 건데 이것뿐만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기본이 되는 원인이고 여기에다가 홍경래의 난에서는 원인이 하나 더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일단 뭐 탐관오리의 수탈, 삼정의 문란은 기본으로 깔고 하나 원인이 더 있다면 자, 평안도 지방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자, 평안도 지방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이다. 결국에는 지역 차별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럼 평안도 지방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관서 지방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북 지방이라고도 해요. 다 똑같은 거예요. 평안도, 관서, 서북. 평안도가 어디냐면 여기. 이쪽이 평안도죠. 오늘 우리 대통령 평양 가셨는데 거기에요. 관서지방이 요 평안도 지역. 여기가 이제 평양 있는 고기가. 자, 그래서 여기가 관서지방, 그 다음에 서북지방이라고 하는데 요 지역이 조선 초기부터 조선시대 전체에 차별 대우를 받았다. 자, 그러면 조선시대 지역 차별이 있었다는 건데 지역 차별이 일어난 원인이 뭐냐면 물론 뭐 정확하게 이게 원인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 자, 평안도 지역은 산지가 엄청 많아요. 왜 우리가 제가 지도를 지워버렸네? 왜 우리가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지리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여기 산맥이 있고 막 산맥이 막 이렇게 있지 않아요? 막 묘양산맥, 언진산맥, 뭐 무슨 산맥 이렇게 뭐 강남산맥 이렇게 산맥이 많았어요. 자,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이 되는 산업이 농업이에요. 그럼 농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농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산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질 않아요. 당연히. 그래서 처음부터 예전부터 농사는 별로고 당연히 농경지가 많지 않으니까 그 대신 뭐가 발전했냐면 상업이 그래도 좀 발전하죠. 상업, 광업 뭐 이런 게 발전한 지역이죠. 자, 그런데 조선시대 가장 천대받았던 산업이 상업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약간 천대를 받기 시작했다고 할까?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조선시대 전국에서 가장 과거 합격률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많이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차별 대우를 좀 받으니까 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차별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 관서지방 사람인 거죠. 평안도 지방 사람이고. 자, 그래서 홍경래가 각 지역에 보낸 경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관서지방의 사람들을 분토처럼 나라에서는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분토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분뇨의 흙이니까 뭐 이제 그 섞은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천시를 받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약간 앙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홍경래의 난이라는 건 일단 삼정의 문란은 뭐 당연히 나타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런 평안도 지방에 대한 차별 대우가 있었고요. 또 마침 이때 순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지역의 상권을 또 세도 가문에서 장악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이 밀란을 준비하는데 홍경래의 난은 밀란을 오랫동안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동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광업에 종사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밀란 일으키려고.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밀란에는 누구누구 참여했냐면 보통은 밀란 농민들이 많이 참여하지만 왜냐면 세금 많이 걷어가니까. 근데 농민뿐만 아니라 광산 노동자 거기에다가 중소 상인까지 참여했던 게 바로 이 홍경래의 난이에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의 계층이 다양한 이유는 그만큼 차별 대우 받았던 게 많고 길었던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자, 어쨌든 원인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경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드디어 농민분기가 일어나게 되죠. 홍경래라고 하는
몰랑 양반이 주도한 봉기가 드디어 일어나게 돼요. 자, 거기 경과 보시면 처음에 봉기를 일으킨 지역은 가산이죠. 가산에서부터 봉기가 시작돼서 청천강 이북 지역을 약 5개월 동안 점령하게 되죠. 자, 그래서 가산에서부터 봉기가 시작돼서 청천강 이북 지역을 점령. 자, 청천강 이북 지역을 점령했었다. 그러면 또 내가 또 지도를 이렇게 자꾸 지웠다 그렸다 하네. 자, 지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청천강 이북 지역이 어딘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청천강이 어디냐면 우리 보통 지도 그릴 때 우리나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 않나요? 이렇게 그쵸? 그럼 여기 첫 번째 쏙 들어간 데 보여요? 여기가 청천강이에요. 여기가 우리 살수 대첩할 때 그 살수 알죠? 여기가 살수거든요. 여기가 청천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청천강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천강 이북 지역을 점령했다. 어디를 점령한 거예요? 여기를 점령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서 위치를 한번 봐두시고, 자, 지도에서 보시면은 664페이지에 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철산, 선천 쭉 해서 막 의주에서 쭉 나와 있죠. 거기 빗금 쳐 있는 그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청천강 이북의 지역을 5개월 동안 점령했었다. 요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자, 시험에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다음 홍경래의 난의 사료를 제시하고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이 지역에서 그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공통된 지역에서 예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홍경래의 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홍경래의 난의 경문을 제시하고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지역에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천강 이북 지역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지만 실제로 여기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 강동육주가 여기 해당하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요? 그래서 이 지역이 강동육주네. 청천강 이북 여기 지역이면 그러면 강동육주는 뭐죠? 서희가, 그렇죠. 서희가 거란의 1차 침입을 단판을 지어서 여진족이 살던 곳을 뺏어왔죠. 거기가 여기예요. 그래서 요 강동육주 지역이랑 딱 겹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금방 얘기했던 청천강 지역은 앞에서 살수대첩이 거기서 일어나기도 했고,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강동육주 떠올리시면 돼요. 요 살수대첩, 청천강에서 예전에, 그러니까 홍경래의 난은 조선 후기 19세기고 그 전에 거란의 1차 침입이 있은 후에 거란의 1차 침입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로 따지면 이게 993년이니까 10세기 말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10세기 말. 이게 993년에 거란의 1차 침입이 있었고 서희의 단판으로 여기를 차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세기 말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강동육지를 획득했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도에서 우리가 어떤 지역인지 찾을 수가 있다는 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결과. 자, 결과는 뭐겠어요? 결국에는 진압이 됐지 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결과. 자, 결국에는 평정이 돼버렸고 홍경래의 난 이후에도 계속 농민 봉기가 일어나면서 그나마 요 홍경래의 난이라고 하는 거는 자, 농민 봉기의 선구적 역할을 한다. 자, 농민봉기의 선구적 역할이라는 걸 쉽게 말해서 농민봉기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났어 라는 뜻이에요. 뭐 이제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농민봉기의 선구적 역할이라는 건 먼저 일어난 거다, 일찍 일어난 거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홍경래의 난. 자,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요거겠죠? 평안도 지방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있었던 봉기가 뭐냐, 그리고 시기가 가장 중요하고 순조 때 있었군 이라는 거. 그리고 청천강 이북 지역이 예전에 고려시대로 따지면 강동육주구나 라는 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진주농민봉기, 임술농민봉기. 임술농민봉기. 자, 임술농민봉기는 임술년에 있었던 전국적 봉기를 말하는 거니까 임술년이면 1862년. 자, 그러면 역시 계기, 원인.
자, 계기나 원인은 제가 말 안 해도 뻔해요. 그냥 삼정의 문란 때문이야. 탐관오리의 수탈. 삼정의 문란. 뻔하죠 뭐. 자, 그런데 처음에 봉기가 일어난 곳은 어디냐면 처음에는 단성에서부터 일어나요. 단성에서부터 농민 봉기가 일어나서 이 농민 봉기가 진주로 확대가 돼요. 자, 처음에는 단성에서부터 봉기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주로 퍼지는데 진주에서 이제 확대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됐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주밀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주밀란이라는 건 임술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확대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 진주밀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술농민 봉기는 그해 1년 내내 일어난 봉기를 말하는 거고, 그 중에 일부가 진주밀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진주밀란이 확대된 게 임술농민 봉기죠. 자, 그러면 임술농민 봉기, 즉 진주밀란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 원인, 여기는 이렇게 봅시다. 경과. 자, 진주 지역의 밀란이 확대됐다고 했는데 진주 밀란의 원인은 뭐냐면, 진주 밀란의 원인, 그리고 이렇게 써봅시다. 전국적 확대. 자, 그러면 원인은 뭐냐? 특히 진주 지역에서의 일어난 진주 밀란의 원인은 뭐냐면, 자, 이 지역 사람들의 탐관오리의 수탈 때문인데, 그 탐관오리가 누구냐면, 자, 진주에서 경상우병사 백낙신이라는 사람. 자, 경상우병사 백낙신. 자, 경상우병사면은 말 그대로 그냥 벼슬이에요. 이 지역을 지키는 말하자면 벼슬이었고, 그 다음에 진주목사 홍병원 때문에. 그래서 진주목사. 자, 이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고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 때문에, 자, 봉기가 일어나게 된, 봉기를 일으킨 사람은 누구냐면 몰랑양반 유계춘. 자, 몰랑양반 유계춘이 일어나게 된 거죠. 유계춘이 주도한 거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진주밀란이 일어났다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데, 요 1년 내내 봉기가 일어났다고 해서 임술농민 봉기라고 하고, 이 봉기가 일어난 시기가 어느 왕 때? 철종 때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철종 때 이 봉기가 일어났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결과. 자, 시험에는 이 결과가 나오니까 결과로 봅시다. 자,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밀란이 일어나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농민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일단 뭐 이 벼슬들은 다 갈아치워버렸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을 다독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농민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관리를 파견해요. 그런 사람들을 안핵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안핵사로 파견된 사람이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은 박지원의 손자예요. 그래서 앞으로 근현대사에서도 몇 번 나올 텐데, 그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에 안핵사로 파견돼서 건의를 해요. 나라에. 이런 거를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관청을 하나 설치하자라고 하는데,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관청, 임시관청을 하나 설치해요. 자, 그래서 결과. 자, 암행어사를 파견하기도 하고, 암행어사 파견. 자,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관청을 설치했다고 그랬죠. 그게 삼정이정청.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게 돼요. 삼정이정청이라고 하는 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관청. 그래서 설치. 자, 박규수, 안핵사 박규수의 건의에 따라서 암행어사를 파견하기도 하고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삼정이정청 설치. 자, 물론 암행어사나 삼정이정청 설치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거. 문제는 아무 효과가 대책이 되지 않았죠. 자, 결국에는 별다른 소득은 없었지만 일단 삼정이정청이 설치됐다는 게 중요하고요. 자, 삼정이정청은 그러면 홍경래의 난 직후에 설치됐어요? 아니면 임술농민봉기 직후에 설치됐어요? 임술농민봉기와 관련이 있죠. 진주밀란 이후에 설치됐으니까. 그래서 삼정이정청을 언제 설치했냐가 지문으로는 가장 많이 물어봐요. 둘 중에 어디니? 홍경래 난 때니 아니면은 진주밀란 때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진주밀란, 임술농민봉기와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농민봉기에서는 중요한 게 시기 중요하다고 했죠? 순조냐 철종이냐,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봅시다. 665페이지 임술농민분기 철종 쭉 한번 보시고 원인은 경상우병사 백낙신과 진주목사 홍병원 그리고 단성에서 시작돼서 진주로 확대됐는데 유계춘의 지위가 있었다. 몰랑양반 유계춘의 지위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안핵사로 박규수를 파견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자, 하지만 어쨌든 농민봉기가 대대적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농민봉기를 통해서 민중의 의식이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밑에 농민봉기의 의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지도도 한번 쫙 봐주세요. 아까 거기는 청천강 이북 지역. 그쵸? 거기 위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뭐 진주 위치는 뭐 그냥 쭉 내려오면 있겠죠. 뭐 아래쪽에. 그래서 경상남도니까 쭉 진주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농민봉기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근대 태동기의 사회 파트.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근대 태동기의 사회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와서 근대 태동기의 이제 문화도 내용이 되게 많아요. 실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요한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서민문화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와서 근대 태동기의 문화 해서 다음 주가 아니죠. 다다음 주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는 연휴. 알아서 잘 보내는 걸로. 알겠죠? 여러분 살아서 돌아와야 돼. 이 모습 그대로 돌아와야 돼. 찌면 안 돼. 알지? 이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걸로. 더 이상 찌지 않는 걸로. 자, 그래서 아무튼 잘 갔다 오시고 친척들의 그 따가운 눈초리에도 살아남으시길. 알겠죠? 잘 살아남는 걸로 하시고. 자, 아무튼 연휴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10월 2일 날 다시 만나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때 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